저는 올해 53세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평범한 남편이었으며,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평범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 혹은 이 길을 걸을 뻔한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5년 그 안에서 무너져간 것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던 과장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 고등학생인 큰아들과 중학생인 둘째 아들을 키우며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회사에서 약간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동료 몇 명이 떠나는 것을 보며 막연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나이도 50이 넘어가는데 과연 이대로 정년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즈음 회사 선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좋은 모임 하나 소개해 줄까?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각종 모임에 참여해봤지만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선배의 권유가 계속되었습니다.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해져.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한 번만 가봐. 결국 못 이기는 척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나이대도 다양하고 직업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의사, 교사, 회사원, 자영업자까지 겉보기에는 전혀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모임의 진행자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해요. 그날의 주제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직장 스트레스를, 누군가는 가족 문제를, 또 누군가는 건강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들의 고민을 듣고 있으면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각자의 고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을 나누는 분위기가 무척 따뜻했습니다. 모임이 끝날 때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곧 모든 고통이 끝날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단순한 위로의 말로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의 모임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라고 말했더니 아내는 그래 좋겠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일주일 후 선배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어땠어? 다음 주에 또 모임 있는데 같이 갈래? 저는 주저하지 않고 네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였는데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환경 파괴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막연히 느꼈던 사회에 대한 불만들이 거기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세상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모임을 거치면서 점점 더 자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모임 사람들이 생각났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면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집에서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진행자가 저에게 따로 시간을 내자고 했습니다. 형제님께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날 처음으로 형제라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함정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가족같이 대해준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진행자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전 모임부터 느꼈어요.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요. 그러면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읽어보세요. 세상의 진실에 대해 쓰여 있어요. 그 책은 5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때의 진리였습니다. 겉표지만 봐서는 종교 서적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학서나 사회비평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장은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환경 파괴, 전쟁, 기아, 불평등, 모두 사실이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 부분부터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은 곧 끝날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다 보니 묘하게 설득당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구성되어 있었고 성경이나 다른 종교, 경전의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다 읽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에서 진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읽어봤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많네요.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네요. 그날부터 모임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자유로운 토론 형식에서 강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말하는 내용도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소중한 영적 가족입니다. 그때부터 모임의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주 1회에서 주 2회로, 그리고 주 3회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오전에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특별 기도회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점점 모임에 참석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여보, 요즘 모임 참석이 너무 잦은 것 같아. 주말에도 집에 있질 않잖아. 저는 아내에게 설명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도 많이 배우고 있어.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애들도 아빠 보기를 원해. 특히 민수 큰아들은 요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은데. 그때는 아내의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모임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모임에서는 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반면 집에서는 그냥 평범한 가장일 뿐이었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지만 집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점점 모임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처음으로 헌금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합니다라는 설명과 함께였습니다. 처음에는 월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선생님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 바로 그 해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끝날 것입니다. 2020년, 그때는 2018년이었으니까 2년 후였습니다. 구체적인 연도를 듣고 나니 갑자기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모임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모임 빈도도 더욱 늘어났습니다. 평일 저녁에도 모임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준비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단지 제작과 배포, 새로운 사람들 전도, 그리고 더 많은 헌금. 헌금 액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70만 원, 그리고 100만 원까지. 마지막 때에는 돈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친 것은 새로운 세상에서 갑절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제 월급이 350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 100만 원을 헌금으로 내다 보니 가게에 무리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가계부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을 봤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 술자리도 많고 해서 돈이 좀 들어가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거짓말도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점점 더 강도 높은 요구들이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전단지 배포를 해야 했습니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아파트 단지까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서 전단지를 나눠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런 감정들이 무뎌졌습니다. 오히려 이 일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점점 더 많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었고 아이들과도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일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진로 상담 좀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때 머릿속이 온통 모임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하자라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픈 대목입니다. 둘째 현수는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아빠는 요즘 집에만 오면 피곤하다고 하고 주말에는 나가고 우리랑 시간 보낼 생각은 안 하세요? 그때도 저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모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초부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선생님이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축, 보험, 부동산, 심지어 직장까지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짐이 될 뿐입니다.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직장을 다니면서 모임에 참석했는데 아이의 직장을 그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2019년 3월 저는 15년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에서는 만류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요즘 취업도 어려운데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1년도 안 남았는데 그 짧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자 집안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미쳤어. 내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 생활비는 어떻게 해?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모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20년에 세상이 바뀔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 아니야? 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때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내의 반대를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모임에서 배운 대로 가족이라도 믿지 않으면 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이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아내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저를 피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괴로웠지만 모임에서는 가족의 반대도 시련 중 하나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형제님의 믿음이 시험받는 때입니다. 견뎌내시면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믿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고립감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후 수입이 없어지자 저축했던 돈을 하나씩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지시였습니다. 이제 세상적인 보물을 하늘의 보물로 바꿀 때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모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적금부터 해지했습니다. 7천만 원 정도였는데 모두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아내 명의와 아이들 명의까지 모두요. 총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분노했습니다. 미쳤어? 애들 교육보험까지 해지했어. 그 돈으로 대학 보내려고 했는데. 하지만 저는 곧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며 무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쳤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임에서는 더 강도 높은 활동들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전단지, 배포가 아니라 집중 전도라는 것을 해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이비네라며 피하거나 귀찮게 하지 말라며 화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임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우월감을 부추겼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 점점 세상과 담을 쌓게 되었습니다. 모임 사람들 외에는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만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말에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며 모든 재산을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저희 집은 전세였는데 전세금 3억을 빼서 모두 헌금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집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궁전 같은 곳에서 살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망설여졌습니다. 전세금을 빼면 진짜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몰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에서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형제님의 믿음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작은 시험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저는 아내 몰래 전세금을 빼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전세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몇 달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20년이 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이 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며 시기를 늦췄습니다. 3월입니다. 3월에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3월이 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선생님은 이것을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해석했습니다. 보십시오.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쯤 저는 정말 막다른 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뺀 상태에서 갈 곳이 없었고 수입도 없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원룸 크기의 방에 6명이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화장실과 주방은 공용이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잠시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저에게 실망한 상태라 별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곧 해결될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모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간씩 기도하고 오후에는 전단지 배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성경 공부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에 제대로 쉴 시간이 몇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음식도 형편없었습니다. 라면과 김치,
쌀밥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계란이나 김이 나오면 감사해 했습니다.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시련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평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시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판받았습니다. 형제님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형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며칠 동안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누구도 그런 취급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입을 다물고 지냈습니다.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이 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때와 다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때부터 슬슬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죄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약속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제 몸과 마음은 완전히 망가져 갔습니다. 체중은 20kg 넘게 빠져서 거의 해골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이빨도 흔들렸습니다. 만성적인 피로와 우울감에 시달렸지만 병원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희망 없는 미래, 그리고 끝나지 않는 기다림. 가끔 가족들이 그리워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의심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더 열심히 기도했지만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2023년 가을, 저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형제 중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김 형제라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5살 정도 많았습니다. 김 형제는 평소에도 몸이 안 좋다고 했었는데 그날은 정말 심각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누가 봐도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병원에 갈 필요 없다며 막았습니다. 믿음으로 치료하면 됩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십시오. 결국 그날 밤 김 형제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다니.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날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김 형제는 먼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이라고 화답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김 형제의 죽음이 축하할 일이라니.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니 약속된 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삶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파탄났고 건강은 악화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죽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게 정말 구원의 길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여기에 모든 것을 바친 상황에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조용히 인터넷 검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몰래 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속한 단체에 대한 기사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사이비 종교, 신도 피해 사례, 재산 편취 등의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읽어보니 제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접근하다가
점점 통제를 강화하고 재산을 빼앗고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수법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빠져 있던 것은 종교가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속은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에게 사기당했다는 분노.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분노. 5년이라는 시간, 모든 재산, 가족과의 관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들에게는 어떤 얼굴로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더 있으면 정말로 김 형제처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 11월 어느 추운 날, 저는 그곳을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별다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 모두가 잠든 사이에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옷까지 몇 벌과 신분증이 전부였습니다. 지갑에 들어있는 돈은 3만 원 정도였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바깥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공중전화 앞에서 1시간 넘게 망설이다가 결국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5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지쳐 보였습니다. 나야, 영수야.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디야? 서울이야. 지금 집에 가도 될까? 들어와.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 안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뭔가 을씨년스럽고 활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생겼고 얼굴에도 주름이 늘었습니다.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애들은? 민수는 처음으로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이제 정말 돌아오신 거죠?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다시 아버지로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수와의 관계 회복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식 때 저를 초대해 준 것으로 봐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을 나온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어렵고 가족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이 그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비록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지만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집에서 쉬거나 가끔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에는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와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아내의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다시 받아준 가족들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나 상담 기관을 통해 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진정한 구원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종교나 단체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일상에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일을 통한 보람, 건강한 몸과 마음. 이런 것들이 진정한 축복이고 구원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찾겠다고 멀리 나갔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새로운 세상을 꿈꿀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의 세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분명 잘못된 곳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나 진리는 사람을 파멸로 이끌지 않습니다. 둘째, 중년의 위기를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50대가 되면 누구나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 감정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셋째,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더 큰 가족, 영적 가족을 찾겠다고 나섰다가 진짜 가족을 잃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넷째, 만약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이미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때는 내가 얼마나 바보였을까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책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상처와 후회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지만 그 대신 얻은 것도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평범한 일상의 가치,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가족과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큰 꿈이자 목표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깊이 빠져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잃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제가 5년의 시간을 대가로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